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는요, 이제 앞으로 영어를 못해도 외국인들과의 대화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한국에서는요, 이 전화통화 시에 실시간으로 외국어를 통역해주는 서비스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이 대신해주는 게 아니라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이런 게 다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SK텔레콤, 이 SK텔레콤은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역해주는 ADOT 통역콜 서비스 앱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하는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 4개입니다. 지금은. SKT는 향후 11개 언어로 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T는 현재 진행 중인 애플 앱스토어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이 업데이트 기능이 더 배포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일단 현재는 아이폰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SK텔레콤 측은 안드로이드 앱 버전, 즉 삼성 갤럭시 전화를 쓰는 사람들도 쓸 수 있도록 이 안드로이드 앱 버전도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SKT가 개발한 그 ADOT 앱에 접속해서요, 통역 콜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언어를 선택하고 전화를 걸어서 수신자가 받으면 그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잠시만요, 지금부터 통역을 위해 통화 내용이 번역기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이 그 선택한 언어로 이제 고지가 됩니다. 그 뒤에 한국어로 필요한 말을 그냥 막 해버리면 음성을 인식해서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옮긴 후에, 이건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야말로 0.1초 만에 이제 다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렇게 텍스트로 옮긴 후에 이 AI가 번역을 합니다. 이 내용을 다시 또 이제 해당 언어로, 즉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거를 영어로 해달라고 이제 눌렀다면 그쪽 영어 해당 언어로 말하도록 음성을 또 순식간에 합성을 해서 수신자에게 그렇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한국 내 이용자가 해외 식당이나 무슨 호텔의 예약을 변경하려고 할 때 이 ADOT 전화에 예약을 변경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그 전화를 받는 수신자에게는, 그 사람이 이제 영어권이라면 그 수신자에게는 한국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I'd like to change the reservation schedule 이라고 영어로 들리는 식입니다. 통화 상대방이 아이폰을 쓰지 않거나 다른 통신사를 사용하더라도 통역 전화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화를 거는 사람이 아이폰이라면,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갤럭시도 되죠, 삼성. 자, ADOT 통역 콜은 3가지로 활용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한국 내 거주하는 한국인이 한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대화할 때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내 거주 한국인이 해외로 전화해서 영어로 대화해야만 할 그런 상황일 때 유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 내 거주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한테 전화를 걸 때 그 사람이 이제 한국말 잘 못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반대로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앱을 눌렀겠죠. 그럼 이쪽에서 영어로 막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한국말로 들리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 컴퓨터와 통신 기술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해서 언어 장벽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들은요, 현재 이용자 한 명이 뭐 유튜브를 기본으로 해서 뭐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여러 개 보잖아요. 뭐 2-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보잖아요, 동영상 서비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이 AI 개인 비서도 2-3개씩 쓰는 그런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SK텔레콤에서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앱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SK에서 출시한 그 앱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버라이전이라든지 T모빌이라든지 이런 데와 협약을 맺고 이곳에서 출시하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 앱을 눌러서 그냥 뭐 한국말로 해버리면 옆집에 밥 아저씨가 영어로 듣는 거예요. 네. 예. 뭐 이제 영어 못한다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절은 이제 조만간 없어질 모양입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이렇게 막 수백 가지로 나뉘어졌다라는 그런 뭐 성경책인가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게 뭐 그 이전으로 돌아가려나 봅니다. 네. 자, 미국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자동차 보험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들이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운전자 10명 가운데 무려 8명이 보험회사를 변경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비싸지니까 좀 더 싼 데 없나? 그래서 계속 알아보는 겁니다. 자, 보험회사인 Trusted Choice라는 회사가 25살 이상 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3%가 보험료 절약을 위해서 보험회사를 바꾸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약 70%는요, 보험회사 변경을 하기 위해서 현재 가입한 그 자동차의 보험 약관, 지금 내가 가입되어 있는 약관을 그전에는 뭐 거의 뭐 거들떠도 안 봤죠. 에이전트가 있으면 에이전트가 설명해 주는 것만 듣고 그랬는데 그 약관을
철저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뭐 불만족스러운 게 없는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 더 좋은 뭐가 없는지를 바꾸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자동차 보험료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1년 전에 비해서 19.2%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웬만한 소비자 물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오른 수치죠.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폭은 한 3.1%로 볼 수 있는데 이 3.1%의 상당히 너무너무 높게 상회하는 그런 수치로 자동차 보험료는 오른 것입니다. 이 보험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운전자들은 차량 종합보험료로 한 달 평균 약 $167, 연간 한 $2,008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소 책임 보험료, 이게 제일 싼 거죠. 그거는 한 달 평균 한 52불, 연간 한 627불 정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오르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일단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물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가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일반 물가 오르는 거하고 보험회사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만 접촉사고라도 났다고 치면 뭐 범퍼 새로 갈아야죠. 또 무슨 조그만 파트 갖다 껴야죠. 그 물가가 다 오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원 인건비도 올라가죠. 이러니까 커버해야 하는 액수가 올라가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좀 자꾸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거랍니다. 보험료 청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청구가 많이 늘어나서 보험회사가 이제 지치는 거예요. 돈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 거 점점점.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상승에도 이 보험사들이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어서 보험료의 인상은 아마도 내년까지는 계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운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힘든데 보험회사도 똑같이 힘들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보험료 이 사고가 자꾸 많이 나서,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이 또 팬데믹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 팬데믹 때 우리가 운전을 많이 안 했잖아요. 뭐 진짜 심한 경우에는 한 2년 넘게 거의 운전 안 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 후에 팬데믹이 끝나니까 뭐 출근을 하려 해도 결국 운전, 또 어딜 많이 다니면서 결국 운전을 하는데 오랜만에 다시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또 이로 인해서 더 많은 소송이 제기되면서 이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 비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이렇게 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고율이 좀 떨어지면 보험료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뭐 전부 다 우리 좀 안전운전을 좀 많이 합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전운전이 돼서 사고율이 떨어지면 보험회사에서 익스펜스가 많이 줄어들면 또 계산을 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좀 보험료율을 낮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 모두 안전운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요, 이 뉴저지주에서는요, 아주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뉴저지주와 뉴욕시를 잇는 열차. 아마 그쪽 사시는 분들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뉴저지주와 뉴욕시를 잇는 그 열차 선로에 어제 난데없이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차 운행이 1시간 넘게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출퇴근 시간이나 뭐 일반 시간에도 열차가 1시간 동안 올스탑 돼 봐요. 완전히 교통혼란입니다. 자, 뉴저지주 교통공사에 따르면 어제 오전에 뉴저지주에 있는 뉴워크 펜 스테이션, 뉴워크의 펜역 그 열차 선로에 황소 한 마리가 진입을 해서 열차 통행을 가로막았습니다. 황소가 열차의 플랫폼 진입을 막으면서 뉴워크 펜역과 뉴욕 맨하튼의 펜역, 이 역 이름은 같아요. 근데 지역이 다르지. 그 뉴요크의 펜역과 뉴욕 맨하탄의 펜역 간의 그 열차 운행이 한동안 중단돼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황소를 포획해서 이제 뉴저지주의 동물보호소로 겨우겨우 어렵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황소가 어떻게 이 선로에 들어갔는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요. 뉴저지주 교통공사는 뉴워크 펜역 부근에서의 그 경찰 활동으로 인해서 뉴워크 펜역과 뉴욕 맨하튼의 펜역 간의 그 열차 서비스가 45분에서 1시간가량 지연됐다라고 이제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열차 구간은요, 미국 전 역에서 세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엄청나게 붐비는 그런 구간인데 어제 그 이 커다란 황소 한 마리 소동으로 인해서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그 뉴스 하면서 기차역에
황소가 나타났습니다 라는 내용의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 것은 참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도 처음이네요. 아무튼 인명피해는 없었으니까 그만하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제 그 LA 한인타운 내에 그 W스파에서 엎드려서 자던 한 한인 남성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라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필리핀의 사우나에서 한국인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숨지고 또 다른 1명은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한 새벽 3시쯤이라고 하는데요. 필리핀 북부 바탕가스주 마비니시라고 있습니다. 그 마비니시 소재 한 리조트 타운에서 사우나를 이용하던 60대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사용 금지되어 있는 그 사우나 시설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현재 경찰은 이미 부검도 다 마쳤는데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중독 사망인 것 같다라고 일단 추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50대 한국인 관광객 1명은 사고가 발생한 그 사우나 시설에 이들과 돌아가신 분들하고 같이 따라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갔다가 급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얼마나 유독한 가스가 나왔는지. 자, 필리핀 현지 경찰은 이들이 사용 금지가 되어 있는 사우나 시설을 들어가게 된 경위와 또 어떤 유독 가스가 왜 나오게 된 건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생각나는 영화,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가 생각나십니까? 많은 미국인들은 크게 꼽으면 2개인데 그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아마 이걸 꼽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제너레이션에서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영화 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홈 얼론. 네,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 자, 이 홈 얼론이라는 영화와 그리고 이제 SF 액션 영화의 고전이라고 불리우죠. 아놀드 슈왈제네거 나오는 터미네이터 2. 부제목은 이제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데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 이 2개의 영화가 미국 국립영화보관소에 영구 보존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연방의회 도서관 산하 국립영화보관소 National Film Registry라고 하는데요. 이 보관소가 올해 그 보존 대상으로 선정한 영화 25편을 발표했습니다. 이 보관소는 매년 그 미국의 영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문화적, 역사적, 미학적인 중요성을 잘 평가해서 25편을 선정한 뒤에 국립영화보관소에 영구 보존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그 2 영화, 뭐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자, 첫 번째 영화 홈 얼론. 지난 1990년도에 개봉된 영화죠. 그 홈 얼론은 한국어 제목으로는 나 홀로 집에 라고 이제 번역이 돼서 한국에서도 상영이 돼서 한국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거. 그런데 이제 이 영화는 뭐 잘 아시다시피 내용은 크리스마스 연휴에 가족들이 모두 휴가를 다 떠났는데 집에 어떻게 잘못돼서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된 소년, 케빈이라는 소년이 빈집털이 범인 2인조 도둑에 맞서게 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코미디 가족 영화입니다.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 해인 1991년에 개봉된 영화 터미네이터 2 심판의 날은 미래에서 날아온 그 인간형 로봇과 가만히 보면 이 헐리우드 영화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현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미래에서 날아온 민간형 로봇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이미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자, 여하튼 그 영화는 터미네이터 2, 미래에서 온 인간형 로봇과 인류 저항군의 그 사령관이 될 존 코너의 모자가 처절하게 싸우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배우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대표작이자 지금은 아바타 시리즈로 유명한 감독이죠. 이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걸작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영화 홈 얼론 보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났습니다. 그 미국 생활 초기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봤는데 미국 생활 초기에 제가 홈 얼론 영화를 보면서 많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억 속에만 그렇게 영구히 보존되는 게 아니라 아예 영화 보관소에 영구히 보존되기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네요. 네, 한국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 않아도 영상통화 등으로 진료하는 원격 진료, 소위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합니다. 자, 한국은 이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이제 확대하는데 어떻게 확대하느냐? 야간 또는 이제 휴일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가해 줍니다.
또 있습니다. 응급의료가 취약한 지역이라면 첫 번째, 두 번째나 세 번째 재진이 아니라 첫 번째 진료, 즉 초진부터 이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도록 허가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일과 시간이 끝난 후 야간 시간이나 그리고 뭐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나 뭐 이럴 때는 비대면으로 다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게 조금씩 부작용이 없는지 알아보면서 더 아마 확대할 것입니다. 자, 평일 일과 시간이거나 또는 응급의료 그 취약 지역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요, 전처럼 2번 이상 그 재진일 때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도 조금 확대를 했어요. 뭐냐? 그 재진료라는 것, 즉, 2번째 이상의 진료라는 그 기준도 상당히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근 6개월 내에 그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다른 질병 때문에 그 진료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2번째 진료로 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조건 가운데 야간이나 휴일이라는 구분은 뭐 물론 확실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가운데 이거 응급의료 취약지역 이라는 그 구분은 다소 좀 모호할 수가 있어서 정부가 아예 미리 구분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에 도달이 불가능한 그런 지역, 또는 지역 응급센터보다는 훨씬 대규모인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이내에 도달이 불가능한 지역, 이런 거를 이제 응급의료 취약 지역으로 해서 아무 때나 비대면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이제 한국에서 98개 시군구가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250개 시군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약 한 40%의 지역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뭐 크기 이런 건 떠나서. 자, 시도별로는 이렇습니다. 전라남도가 17곳 선정이 됐고요. 강원도와 경상북도가 15곳, 경상남도가 14곳, 충청남도 11곳, 전라북도가 9곳, 충청북도가 8곳, 경기도 5개, 인천 2개, 그리고 대구 하나, 제주도 1곳 등이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지금 이렇게 선정돼서 하지만 부작용이 없다라는 이제 확신만 들면 한국은 아마 그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그냥 병원에 직접 가서 뭐 기다리고 뭐 이러고, 그리고 병원에서 감염이 많이 된다 그러잖아요. 온갖 병을 병원에서 얻어온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사실 기저질환을 갖고 면역이 약하신 이런 분들은 사실은 병원에 가는 것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이제 지금 현실인데, 앞으로는 이제 비대면이 전면적으로 점점 확대가 되면 이제 이것도 뭐 언젠간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한국은 아무래도 미국보다 좀 빠르잖아요. 그런 뭔가 받아들이는 게. 비대면이 많이 확대되면 이제 웬만한 질병들은 그냥 인터넷으로 또는 전화로 예약해서 그러면 환자분은 이 선생님하고 내일 그러면 오전 10시에 제가 예약을 잡아 놓을 테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이 번호로 영상 전화를 주세요. 하면 그때 전화를 걸면 의사 선생님하고 전화로 얼굴 마주 보면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방전까지 다 받아서 그 처방전은 예를 들어서 이메일로 받습니다. 그럼 이메일을 받은 걸 갖고 약국에 가서 그걸 보여주면 약국에서 약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고 효율적이죠. 물론 이제 뭐 심각한 질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웬만한 건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풀겠다라는 의지를 이번에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나쁜 일도 있었어요. 나쁜 일, 나쁜 사람. 근데 그 나쁜 일, 나쁜 짓을 한 그 나쁜 사람이 또 마침 송씨네요. 송씨. 좀 뻘쭘한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사놓은 자신의 주식을 텔레비전 방송에 나와서 추천을 한 뒤에 팔아치운 소위 선행 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주식 전문가 송모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서울 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송모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주식 대부분을 방송 출연 며칠 직전에 사거나 판매를 했고, 또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한 후에 이 종목이 아주 유명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추천을 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나도 사야지.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방송에 나와서 그 종목을, 특정 종목을 추천한 후에 대부분 본인은 10일 이내에 며칠 만에 그 전량을 다 팔아버리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이제 미국에서 전문 용어로 스캘핑이라고 합니다. 자, 스캘핑. 스캘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한 가지 의미는 2, 3분 단위로 빨리빨리 사고 팔고 단타 매매를 계속하는 투자
기법, 이것도 이제 스캘핑이라고 하고요. 또는 투자 자문업자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에 자기 돈으로 매수를 했다가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워서 그렇게 이익을 보는 행위. 이것도 이제 스캘핑이라고 하는데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요 스캘핑을 그 송모 씨가 한 거예요. 네. 주가 조작과 이제 결과는 같지만, 즉 불법적인 그 방법으로 내 개인의 이익을 채운, 그거는 이제 주가 조작과 결과는 같지만 과정은 다를 뿐 명백한 범죄 행위다라고 재판부는 판결을 했습니다. 자, 30대 이 송모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에서 그 한 경제 매체가 운영하는 주식 전문 케이블 TV 방송에 출연을 해서 자신이 방송에 나가기 전에 미리 사들인 60여 개 종목을 방송에서 막 추천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뒤에 자기는 방송 끝나고 나가서 팔아버리면서 이익을 취한 그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주 나쁜 행위, 아주 나쁜 사람, 송모 씨의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앞으로 50년간 한국의 총 인구가 1,550만 명가량 급격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이제 제가 어젠가 그젠가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50년 정도 후면은 한국 인구가 지금 한 5,100만 명에서 3,6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현재 0.7명선에서 1.0명선으로 출산율이 조금은 반등할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 비교적 긍정적인 그런 가정을 전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출산율이 현재와 엇비슷한 0.7 내지 0.8명선으로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로 계산을 한다면 3,500만 명이 아니라 3,000만 명 아래로 내려가서 뭐 2,800, 2,900만 명 선도 지키기 빠듯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나왔습니다. 현재 총 인구의 70%를 웃돌고 있는 그 생산 연령, 일을 해서 무언가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연령, 요게 이제 15살부터 64살, 15부터 64세 사이인데요. 그 생산 연령은 앞으로 50년 이후에는 절반 밑으로 숫자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0세부터 14세까지 일종의 유소년인데요. 그 유소년 인구는 6% 선으로 쪼그라들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무려 50%에 육박하면서 극단적인 초고령 사회에 한국은 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인구 피라미드는 그래서 이제 그려보면 현재는 약간 항아리형이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그렇게 지나서 이제 초고령층만 많아지고 어린 사람들은 적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역삼각형형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가장 안 좋은 게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역삼각형형 국가 소멸론까지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의 그 인구 감소는 해외에서도 아주 주목하고 있는 그런 저출산 고령화 추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이제 고스란히 반영된 그런 전망치를 다른 데서도 아니고 한국 정부의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보너스 뉴스를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그 전에 아주 짧게 지금 그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의견 대립이 있어 보입니다. 그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 막 들어와서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미국이 이스라엘에 외교 안보 수장을 보내서 이 가자 지구에서 이 막대한 민간인 희생자를 낸 전면 공세, 전면전을 좀 더 정밀하고 좀 제한된 그런 규모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이 하마스 제거라는 목표 달성에 더 중점을 두겠다라면서 뭐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 간의 의견 차이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뭐 사실 조금 됐어요, 시간이.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 공식적으로 이 의견 차이가 노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출되는 그 상황도 미국이 굳이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제이크 셀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그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마스와의 전쟁 상황을 논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미국의 설리번 보좌관은 이제 이 전쟁을 고강도 작전에서 저강도 작전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 민간인 피해가 크게 자꾸 늘어나는 것을 다분히 의식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그러자 이제 네타냐후 총리는 무슨 소리냐라는 어떤 그런 표정으로, 기가 막히다라는 표정으로 하마스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절대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 우리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처럼 고강도로 싸울 것입니다 라고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설리번 부장관은 아주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입장이 난처했겠죠. 자, 그러면 고강도 작전은 뭐고 저강도 작전은 뭔지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고강도 전쟁이라는 것은 각종 살상 무기를 다 동원해서 적과 군사적인 전쟁을 벌이는 실제 전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을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리번 보좌관이 말한 저강도 전쟁 또는 저강도 작전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군사적인 타격 대신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심리적 이런 등등의 수단으로 싸우는 전쟁 양상을 말합니다. 미국은 내심 이번 전쟁을 이제 군사적인 공격 자체는 이제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이번에 공식적으로 표시한 건데요. 이스라엘이 소위 콧방귀도 안 끼는 반응을 보이자 아주 난처한 입장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자,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의견 차이가 막 노출이 돼버렸어요.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뭐 오래됐지만, 자, 앞으로 이 공식적으로 표출된 이 의견 차이를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분명히 메시지는 전했습니다. 고강도보다는 저강도로 가는 걸 우리 미국은 지금부터는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니까 자, 이 메시지를 전달받은 네타냐후 총리가 오늘 처음에는 뭐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지만 궁극적으로 관련된 논의를 내부적으로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 전쟁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아주 주목되는 내용이라 짧지만 간단하게 뉴스 마치기 전에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은 바로 보너스 뉴스입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는 한국 소식인데요. 한국 소식인데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웬만하면 현역 가라! 라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군대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요, 이제 체중 과다, 뭐 뚱뚱하신 비만 또는 체중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 기준이 축소됩니다. 뭐 어찌 보면 뭐 축소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뭐 완화라 그럴까요? 아니면 쉽게 표현할게요. 현역으로 그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기준치를 많이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저는 우리 과에 종류별로 다 봤어요. 너무 키가 커서 군대 못 간 친구가 있었고요. 또 너무 키가 작아서 군대 못 간 친구도 있었고요. 둘이 뭐 제일 친했어요. 너무 뚱뚱해서 군대 못 간 친구도 봤습니다. 너무 말라서 못 간 친구는 그거만 못 봤어요. 자, 그렇게 여러 종류별로 그 체형이나 뭐 체질량, 체질 이런 것 때문에 군대를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국방부는 체질량 지수, 즉 BMI라고 하죠. 즉 이 BMI 얘기는 제가 이제 오늘 영상 마치기 전에 짧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체질량 지수, 즉 BMI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훨씬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 판정 신체 검사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 통상 이 BMI라는 것은요, 자, 18.4 이하는 저체중,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남자분들 기준인데 여자분들은 요 숫자보다 한 1 정도 좀 낮게 기준을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자의 경우는 18.4 이하는 저체중, 18.5에서 25 미만까지는 정상 다시 말씀드려요. 18.5에서부터 25. 네. 지금 막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자, 그리고 25부터 30 미만은 과체중, 이건 뭐 심한 과체중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30부터 35 미만은 비만, 과체중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때부터 이제 비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35부터 40 사이는 고도 비만, 그리고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이번 한국의 국방부 개정안은요, 그런데 현역 판정 기준의 그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췄습니다. 더 많은 사람도 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과체중, 비만 다 보내겠다는 것이죠. 초고도 비만만 안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현역으로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발표된 개정안대로라면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건 이제 옛날식으로 따지면 방위병이에요. 자, 방위병 판정을 받았던 그 고도 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현역병으로 가게 됩니다. 국방부는 현재 BMI 기준으로 고도 비만 또는 저체중 인원이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그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방부의 개정 배경 설명하는 내용을 다 듣던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혹시 병역 자원 부족, 이제 한국은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앞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인구도 줄고, 막 그러니까 젊은이 인구도 줄고, 나이 많은 사람만 늘어나고, 젊은 인구가 줄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갈 그 인력 자원도 점점 부족해지는 것이죠.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혹시 군대를 보낼 그 병역 자원 부족한 상황이 이번 그 개정안을 마치는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국방부 대변인은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구 감소에 의한 병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같이 정책 변화를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그럼 오랜만에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 얘기 들으셨죠? 접한 용어 BMI. 이 BMI 지수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고 마칠까요? 네. 자, BMI 지수는 Body Mass Index라고 하는데요. 이 한국말로는 체질량 지수라고 하죠. 이거 이제 킬로그램으로 한 체중을 그 미터로 한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키를 곱하기 2 해서 그리고 이제 나의 체중으로 나누는 겁니다. 단 키는 미터로 해야 하고 체중은 킬로그램으로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키가 예를 들어서 뭐 센티미터, 우리는 센티미터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175cm다. 라면 이제 제가 미터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미터로는 1.75m잖아요. 그러니까 1.75 곱하기 2는 3.5. 자, 3.5. 그리고 이제 체중이 뭐 70kg이다라고 하면 70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체중을 이제 그걸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체중 나누기 키 곱하기 2. 그러니까 70을 3.5로 나누기 하면은 20 나옵니다. 20. 그러니까 이제 BMI 지수가 20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남성의 경우 20에서 22 사이면 뭐 18.5에서 25 사이가 정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건 국방부 발표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의료계라든지 뭐 건강학계 이런 데서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BMI 지수를 20에서 22 사이를 얘기합니다. 자, 여하튼 제가 예를 들은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20 나왔어요. 그래서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성들은 보통 20에서 21 또는 19에서 21, 남자들보다는 한 1 내지 2 정도 낮게 보셔도 됩니다. 여자분들은 19에서 한 21 정도면 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정상이라기보다도 정상은 정상인데 너무 좋은 정상, 아주 이상적인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보다 높으면 과체중, 낮으면 저체중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사실 그 이 BMI 지수라는 건요, 과학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BMI 지수라는 걸 만든 사람도 뭐 과학자나 의학자가 만든 게 아니라요, 미국의 보험업계에서 만든 겁니다. 1895년도에 당시 그 메트로폴리탄 보험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맷라이프라고 하죠. 매트라이프. 지금은 맷라이프라고는 보험회사. 현재도 그 뭐 유명한 생명보험회사잖아요. 우리 한인 에이전트들도 많고 한인 가입자들도 많고 그런데 그 맷라이프에서 나름대로 비교적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자기네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먼저 구별해서 필터링을 하려고 그런 구별하는 방법으로 1895년도에 고안해낸 것이 바로 이 BMI, 체질량 지수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BMI 지수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얘기는 뭐 주로 의료계에서 많이들 나오고 있긴 하죠.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지수를 만들어낸 게 의료계가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맷라이프라는 이 보험회사라는 점이 이제 의료계, 의사들 사이에서는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냥 의료계에서 만든 그런 어떤 지수도 아닌데 일개 보험회사에서 만든 지수를 갖고 의사들이 막 그걸 뭐 대놓고 공식적으로 활용하기가 조금 불편한 거죠. 그래서 마냥 활용하기가 좀 의료계에서 좀 껄끄러워서 BMI 뭐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네, 뭐 그걸 제가 뭐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그 의사들 본인도요, 그 자신의 체중을 수시로 재면서 자신의 BMI 지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해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그게 결정적이라기보다는 뭐 쉽게 1, 2분 안에 우리 상황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네. 한편으로는 뭐 맞긴 맞습니다. 사실 너무 얽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좋은 그 정상 범위 내의 그 숫자는 얼마인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남자분들은 한국 국방부가 한 거는 뭐 18.5에서 뭐 25까지라고 하죠. 가장 좋은 건 그냥 남자분들은 그것만 기억하세요. 20. 네. 2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내지는 2,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자분들은 요것보다는 한 1 내지 2 정도 낮은 수치가 더 좋다고 하고요. 자, 오늘도 BMI 수치, 완벽한 수치, 그리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앤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